22회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시네포럼 AI 환경 속 기독교 문화 창조와 책임 포럼을 사회 맡은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원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 제가 지금까지 본 요나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현장감이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예. 오늘 이 포럼에 맞춰서 AI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 포럼 순서에도 이 성경 AI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을 또 직접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신 우리 또 관계자분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AI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와 문화, 특히 기독교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또 이런 또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고민과 방향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 세 분의 발제자들의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AI의 창작자인가 도구인가, AI 시대 창조와 주체성의 의미, 굉장히 심오한 거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 관점들을 먼저 저희들이 한번 소개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먼저 AI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그려달라고 그 제미나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그려준 게 이 뒤에 있는 그 사람 형상에 약간 가까운 회로 기판의 AI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의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무엇을 먼저 다룰까를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창작자의 개념과 항상 이어지는 것이 저작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작권하고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좀 유행이 시들해졌지만 한동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대체해서 아주 유행하던 한 화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시는 분들,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브리 화풍의 그림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고 귀여운 그림체로 세계 시장을 참 정복을 했었는데, 그 그림체로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런데 챗 GPT한테 부탁을 하면 바로 그런 상태로 그림을 그려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저도 이 제미나이에게 부탁한 그림을 챗 GPT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왼쪽 거. 처음에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그랬더니 왼쪽으로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왼쪽 거를 봤더니 지브리 느낌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사람 느낌이 나게 그려야겠다. 그래서 소녀 모습으로 더 구체화해 달라고 했더니 오른쪽에 우리가 누가 봐도 지브리 화풍인 그런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프롬프트 몇 번을 가지고 지브리 화풍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 이것이 아주 유행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서 인구는 훨씬 적지만 전 세계 2위로 구독률을 올라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챗GPT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재미있는 놀이 이면에는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그림이 저작권자가 누구냐, 창작자가 누구냐. 이거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그 대감독의 예술성을 침범하고 표절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건이냐,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창작이냐? 이 그림의 창작자가 누구일까? 그런 논의에 대해서 파워포인트가 약간 깨졌는데 첫 번째는 창작자라기보다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또 다른 의견은 AI가 결국 다 만들어졌으니까 AI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었고, 세 번째는 AI가 무슨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AI를 개발한 개발자 또는 AI를 개발한 회사가 이 경우에는 오픈 AI가 되겠죠. 오픈 AI가 그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가 학습한 원 자료의 소유권자, 지브리 스튜디오라든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서로 다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늘 이 강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AI는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결국 도구이다이고요. 하지만 AI가 너무나 그럴듯한 너무나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더더욱 커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법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2025년 4월 16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그 나카하라 히로히코라는 전략관이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AI가 생성한 지브리풍 그림은 단순히 작품이나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제시했어요. 단순히 화풍을 따라 그렸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지브리 화풍의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창작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작품의 저작권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형 창작으로 사람이 기획하면서 일일이 다 간섭을 하면서 AI를 도구화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가 아주 쉽게 그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반대 측면에 그 AI에게 그냥 아무런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사람이 아무런 관념 없이 그냥 좋은 그림 하나 그려줘 이런 식으로 대충 부탁했을 때 나오는 AI가 완전히 자동화 계산으로 생성하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의 저작물도 아니겠죠. 특히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중간쯤에 협업형 창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일일이 간섭은 안 하지만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또 AI는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이 두 번째 이 중간지대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논쟁이 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두 번째 중간지대 협업형 창작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 인간 저작자가 창조한 것만 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만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게 현재 법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호를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2호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야 됨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작자는 인간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이 모이거나 또 양도한 권리를 양도한 법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감마한테 감마라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만들어주는 AI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써져 있는 내용을 넣고서 적당한 그림 만들어 냈더니 오른쪽에 있는 걸 그렸는데 무슨 글자가 다 이상하죠. 예, 간섭을 안 하면 아직 저렇게 대충 만드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 카슈타노바라는 사람이 새벽의 자리아라는 그래픽 노블 만화책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화책을 제작했어요. 그러고서 그거를 2023년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그 전에 이제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가 이게 AI를 통해서 미드전이라는 생성 AI가 있거든요. 그림 만들어주는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저작권청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2023년 2월에 텍스트와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쓴 텍스트와 또 작가가 그림을 배치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거 그런 편집권은 저작권으로 인정을 하는데 AI의 그 미드저니가 생성한 그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스티븐 탈러라는 개발자가 박사인데 개발자가 AI를 개발해서 그림 그리는 AI를 개발해서 창작 기계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AI를 통해서 그린 그림을 천국으로 가는 최근 입구라는 제목의 그림을 저작권 등록을 하면서 거기에 작가로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창작 기계라는 이름의 AI를 저작자란에다 써서 제출을 한 거예요. 작가로. 그랬더니 모든 법원 판결에서 끊임없이 항소를 했지만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판결은 지금 이 사례들은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작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AI는 창작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원의 또는 법학의 어떤 한계인가, 고루한 이야기인가, 신학은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또 인간론, 신학적 인간론은 기독교적인 인간론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형상이 어떠한 개념이냐에 대해서 참 기독교 역사만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적 관점 또는 존재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은 건데 결국 영적인 부분을 닮았다는 거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영의 특성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지라든지 또 지성이라든지 또 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창조성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적인 존재라면 인간에게 그 창조의 속성도 닮은 모습으로 주셨다. 특히 이제 다음 세션에서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 때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창조성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여받은 측면이다. 그런 면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적 관점이 있는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닮은 게 뭐냐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우리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를 닮아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 우리 서로도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창조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또 창조 세계에서 관리인으로서 창조받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론인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이 크게 세 가지 있는 것에 다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주체성입니다. 관계를 가지려면 그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여야 되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임무를 받아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대로 다스리려면 그것 또한 그 인간은 인격적 주체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이든 관계적 관점이든 기능적 관점이든 모두 인간의 인격적 주체성을 내재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전제하고 있고 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어떠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인 인격적인 활동이 되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 하는 창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AI와 다른 거죠. AI는 단순히 패턴을 자동 계산하면서 조합해 나가는 거니까 인간과 같은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정말로 인격적인 표현이고,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쓸 때, 또 화가가 한 폭의 그림을 그릴 때, 영화 감독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 그 안에는 그들의 삶과 고뇌,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부터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설명 방식은 뭐냐면 계산기입니다. 어떤 공대생이 공학을 공부하는 공대생이 공학 수학에 나오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모르겠다고서 공학 수학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에 다 입력해갖고 바로 답을 받으면 그것은 그 학생의 계산이 아니라 그냥 계산기가 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학생이 물리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정식을 직접 설계하고 거기에 그냥 복잡한 계산만 계산기를 통해 해낸다면 그거는 계산기를 도구로 사용한 그 공학도의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지브리 스타일로 아름다운 그림 하나 그려줘 했을 때 아무런 관념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나온 왼쪽 그림인데요. 만약에 영화 감독이 또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싶은 마음의 상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빛의 구도라든지 건물의 양식이라든지 시대적 개념에서 또 어떤 하늘의 구름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건물의 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마음에 품고 일일이 프롬프트에다가 그런 것을 입력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AI의 작업이 아니라 인간 기획자의 감독의 작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인 기업을 요새 많이 할 수 있게 된대요. AI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임 개발자가 1인 기업으로서 게임을 개발한다고 할 때
개발자는 디자인을 잘 못하니까 디자인은 AI한테 맡겨서 캐릭터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때 캐릭터 디자인을 AI가 그냥 해주면 캐릭터 디자인은 AI가 하지만 이 개발자가 모든 게임의 전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만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개발자의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개발자가 캐릭터 디자인을 AI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디자이너한테 맡기고 인간 디자이너가 그걸 받아서 그거를 스스로 잘 그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AI한테 대충 남자 하나 그려줘 여자 하나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업물을 돌려보낸다면 그때 AI를 이용한 디자이너는 전혀 저작권자 또는 창작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전체 프로젝트에서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고 본질적인 것을 인간이 담당할 때는 AI를 도구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그 기획자 또 창작자, 인간이 창작자로 남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마음에 품은 게 없이 대충 AI로 시킬 때는 그때는 창작자로 서지 못하고 그 작품의 창작 주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결국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것 같습니다. AI가 도구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AI에게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가짜 뉴스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창작물이 있을 수 있죠. 얼굴을 합성한다든지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또는 만든지는 않았어도 유포한다든지 했을 때 AI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유포자와 또 직접 만든 사람의 책임으로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션들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참 진리와 허구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창작자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또 이러한 책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 지침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우리 다음 세션들을 통해서 또 발제자 분들께서 이어서 해주시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발제로 AI 콘텐츠 시대의 기독교 문화 창조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RK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어주신 그 요나서 AI 애니메이션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손으로 뭔가를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떤 작품 혹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 혹은 말로 이야기로 작품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아이고. 네, 앞서 김경래 교수님께서 그 AI가 이러한 작품들을,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주체성,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AI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 과연 정말로 문화, 콘텐츠, 작품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앞서 김경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인간 이해,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랑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기독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을 하면서 인간의 창조성과 또 문화 형성 능력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 저의 발제의 이야기들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AI 시대에 인간의 창조성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독교가 기술이 재편한 이 새로운 문화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그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와의 대결, 그리고 또 2022년에도 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인간과 AI가 뭔가 대결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 왔었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는 인간 고유성에 대해서 도전받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전통적으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실제로 그것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계 위협까지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아무도 이것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작품은 2022년에 한 미술 대회에서 인간들의 이제 대회인 거죠.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AI 작품이 이제 1위를 하게 되었을 때의 그 작품입니다. 제목은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인데요. 인간의 모든 작품들, 물론 디지털 아트 부문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모든 작품들보다도 이 AI 작품이 1위를 함으로써 저희가 인간보다도 AI가 우위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이긴 AI, 위협인가? 혹은 기회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작품과 관련해서는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위협 요소와 기회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AI 콘텐츠 시대에 문화 창조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고대로부터 돌아가서 그 본질, 예술 개념 혹은 작품 개념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고대에는 테크네라는 개념으로 예술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술뿐만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개념까지도 같이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데아를 모방하는 재현 활동으로서 미메시스를 그런 예술 개념 혹은 작품 개념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근대 시대의 20세기 이후에 각 시대, 제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한 거지만 더 세부적으로 분절적으로 그렇게 각 시대마다 예술에 대한 개념들이 각 사람들마다 달라져 왔었고요. 최근에는 너무 다들 잘 아시는 그 마르셀 디시앙의 그 샘 아시죠? 전시장에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소변기가 하나 딱 놓여 있었던 거, 그때의 그 당대의 센세이셔널한 그런 작품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획기적인 전환의 시도를 한 작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 작품이 말씀드린 마르셀 디시앙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계기로 오늘날의 시대에는 작품이라는 것이 창의성, 독창성, 관계성을 중시하면서 기존의 개념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술의 개념과 문화 창조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그렇다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가? AI가 만드는 것들을 인간의 것처럼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네,
마크 코켈버그라는 기술 철학자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걸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과정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결과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물을 보고서 비교를 하는 거죠. 마치 그 튜링 테스트 아시죠? 그 인간의 어떤 결과물과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서로 섞어놨을 때,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섞어놨을 때에 무엇이 AI가 만든 것이고 무엇이 인간이 만든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AI의 작품까지도 미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또 우리 RK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어주신 그 요나서 영상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그 결과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래 그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2023년에 한 사진 대회에서 AI로 만든 사진처럼 보이는 작품이 그 대회에 출품이 된 거예요. AI라는 것을 속이고서 이제 그렇게 출품을 했을 때에 1위를 차지했던 것이죠. 네. 그때 한참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이 보리스 엘다크젠이라는 분이 이 1위라는 수상 결과를 듣고 난 이후에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수상을 거부를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출품하게 된 것은 사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작품인데요. AI 부문의 사진 공모전에서 3등을 차지한 작품입니다. 이제 플라밍고가 하얀 눈밭으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얼굴이 잘 안 보이죠? 네. 누가 찍은 작품일까요? 예상하시겠지만, 네, 여기 적혀 있지만 사람이 촬영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AI 사진 공모전에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이걸 속이고서 사진을 출품을 했을 때에 거기서 3등을 차지하고 거기서 인기상까지 차지했던 작품입니다. 결국에는 이 작품은 실격 처리가 되었어요. 이 작품을 출품한 마일스 에스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콘텐츠가 AI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창의성과 감성과 숫자 이상의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이제 숫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간의 작품과 AI의 작품이 이제 더 이상 구별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계가 만든 것이 작품일 수 있을까? 기계가 문화를 창조했을까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결과 중심의 관점에서는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정 중심에서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현주의적인 관점, 이제 그 미술이나 그런 예술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표현주의적인 관점은 바로 어떤 인간의 분노나 고통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 같은 거지요. 아니면 앙리 마티스나 칸딘스키, 샤갈 같은 사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작품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사실을 재현하는 것과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이 표현주의의 관점에서는 과정 중심으로 봤을 때의 기계는 인간처럼 그런 내면의 자아나 의식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계가 문화를 창조할 수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미메시스의 관점이죠.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모방 고대 시대에는 모방의 관점에서 그 문화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미메시스의 관점에서는 마치 인간들이 어떤 작품이나 무언가들을 창작할 때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려워요. 누구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전에 연구하셨던 학자의 연구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레퍼런스들 혹은 대가의 작품들을 때로 모방하거나 그러면서 훈련하면서 자기 스타일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모방, 이제 미메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도 굉장히 방대한 그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것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산출한다고 하면 일면 미메시스하고 흡사하지 않은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알고리즘과 확률적인 연산에 의한 이러한 생성들이 과연 진정한 창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AI는 제너레이션, 이제 통계적으로 생성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구성하는 차원에서의 모방, 생산, 창조를 한다. 크리에이션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AI는 이해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조합과 생성이지만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계에 응답하는 과정으로서 작품을 창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요즘에 많이 양산하고 있지요. 그중에는 좋은 작품들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조악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범죄처럼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의미의 위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발터 베냐민이 사진이 등장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기계 복제 시대에 그 아우라의 상실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처럼 이 AI가 콘텐츠들을 무한 생성해내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악한 콘텐츠들도 많이 쏟아지고 정보가 많이 과잉되고 그러나 그것들이 해석이나 맥락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또 통제된 알고리즘으로 인하여서 그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의미의 붕괴 시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또 다른 위기는 그와 첫 번째 위기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준실의 위협입니다. 무작정 많은 복제가 계속 반복이 돼서 무한 생성이 되면서 이 AI가 필연적으로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할루시네이션, 환각의 문제 혹은 조악한 컨텐츠 어떤 거짓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진실이 위협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키 폴 리케르라는 학자나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에는 허구나 거짓이 이야기나 문화 창조의 굉장히 필연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I는 이런 허구나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진실이 위협되고 의미가 위협되는 이러한 현실들이 오히려 실제 현실을 대체해 버리는 상황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위 이야기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그것들이 조회수를 높이면서 신뢰도로 이어지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사회는 진실성과 공동체성, 상호 책임과 연대 윤리가 붕괴되는 위협을 낳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관점의 전환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AI와 인간이 경쟁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AI 시대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단순히 물론 이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술 자체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는 자 혹은 그 콘텐츠들을 수용하는 자들의 의도와 해석과 의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 창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시대 이전부터 기독교적인 문화 창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 기독교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폴 리케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런 기독교 문화 창조에 대한 표현으로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 해석학자, 기독교인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였던 것을 나름의 기독교적인 문화 창조로 제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폴 리케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구가 진리를 여는 장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허구와 진실과 진리들이 같이 있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해석하고 또 세계에 응답하면서 인간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인 문화 창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앤디 크라우치 같은 학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문화 소비자에서 넘어서서 문화 참여자로서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소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AI 콘텐츠 시대 이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 창조의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3가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해석하는 인간입니다. 세계를 단순히 그대로 학습하는 그런 AI의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해한 것들을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또다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AI 시대의 기독교 문화 창조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미로서의 진리 추구입니다. 이것은 사실로서의 명제, 팩트 수준을 넘어서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본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지요. 네, 예수님의 비유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유들도 허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허구는 어떤 사실들의 나열보다도 더 깊이 있게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거짓, 허구, 환각 같은 것들을 생성해내지만 그러한 것들이 범람하는 시대에도 우리들의 진리 추구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 생성된 컨텐츠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목적을 묻는 해석학적인 작업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컨텐츠들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것들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에 대한 지점도 같이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성찰을 하게 만드는가 혹은 어떠한 혐오를 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리믹솔로지입니다. 네, 리믹솔로지라는 개념을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도 리믹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에 편곡을 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도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그 기존의 것들을 약간 편집해서 약간 변주를 주면서 새로운 컨텐츠로 창작해내는 것들을 리믹스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비드 건켈이라는 사람이 이 리믹솔로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대 사회가 이러한 복사, 붙여넣기, 재조합의 방식을 통해서 이 시대의 디지털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믹솔로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리믹솔로지로서 우리가 차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만드는 것들 재조합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의 의도, 곡을 편곡할 때에도 편곡자의 의도가 또 다시 새롭게 개입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도가 개입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의미와 해석 과정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리믹솔로지에서 또한 이전의 2가지와 조금 다른 점은 협업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들, 기존의 레퍼런스들과 새롭게 리믹스해서 만들어낸 이 컨텐츠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협업도 가능하고 인간과 기계와 인간이 모두 함께 네트워크적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AI 컨텐츠 시대에 우리는 예언자적인 분별과 성육신적인 진정성과 책임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컨텐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창조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성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 아름다움들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AI가 무한히 생성하더라도 인간의 그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창조하고 또 성육신적인 진리를 살아내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성실입니다. 이 필름 포럼에서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컨퍼런스 올 때마다 이 어려운 주제를 들어 누가 오실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나눌 이야기는 앞서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생산과 또 기독교 문화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 활용에 대한 영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재현의 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해석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준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결국 이러한 AI 재현의 시대 가운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방식을 공동 창작자의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논문들을 봤을 때에 co-creator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논문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이 인공지능 시대의 창조성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핀란드에서 58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에 과학자 그룹이 있었고 또 예술가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인공지능을 함께 활용해서 작업들 수행할 때 어떠한 느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5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아주 편리한 도구로 인식을 하는 반면 예술가들은 뭐라고 인식을 하는가? 나의 놀이 대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를 만들 때에 함께 고민하고 더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동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창작이 인공지능 시대의 현대적인 창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 있어서 창의성 연구의 핵심적인 초점이 돼야 한다. 그래서 앞서 김경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 중심의 창작이 있고 인공지능 중심의 창작이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그 중간지대 아닙니까? 근데 이 중간지대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실제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용자 해독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튜어트 홀의 인코딩, 디코딩 모형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생산자가 여러 가지 하부 구조를 통해서 의미를 생산해냅니다.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작가 그림을 만들기도 하죠. 그럼 이것이 인코딩, 부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되고 콘텐츠로 완성이 되고 그러면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던져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공중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의미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해독 과정,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데 스튜어트 홀의 핵심은 이때 디코딩된 의미는 생산자가 만들어낸 인코딩된 의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수용자가 어떻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생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당당한 질문은
재현 가능성과 해석 불가능성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AI는요, 여러분, 리프레젠테이션, 재현하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추억이나 아니면 감정의 인식들을 영화화할 수도 있고 시각화해서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글로 만들 수도 있죠. 이걸 재현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디코딩하는 해석에도 인공지능이 유의미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의 인식 과정을 이렇게 도표한 이미지가 있어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장면을 학습하고 인식할 때에 단순히 글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만질 수 있다면 촉감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코로 냄새를 맡기도 한다는 거죠. 수많은 공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의미화한다면 인공지능은 지금 아직 텍스트가 중심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각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공감각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 분야가 피지컬이에요. 네. 저러한 피지컬 AI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뭘까? 인공지능에게 냄새를 맡았을 때에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냄새일 수 있죠. 분자 기호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맡았을 때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냄새를 좋다 나쁘다로 구분할 수 있게 된 연유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몸의 영역들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우리가 해석의 영역으로 AI 시대 가운데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세 번째는 그래서 이 AI가 인간처럼 세상을 경험하지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배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좋은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인공지능 데이터를 계산할 뿐 그 안에서 의미를 찾거나 응답할 수 없다. 이게 한계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해석학의 대부죠. 가다머는 이해라는 것을 단순한 정보의 처리나 분석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가 서로 마주치는 이벤트로 보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이 만나서 새롭게 열리는 지평의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AI가 언어를 계산하고 감정의 형식을 재현할 수는 있지만 세계와 대화하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관계적인 만남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이러한 AI 창작 시대 가운데 책임의 경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어떤 가이드라인 또 윤리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이런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코크리에이터의 개념으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떠한 저자성 그리고 책임성의 문제는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팅이라는 사람이 쓴 이 논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화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창작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는 맞다. 하지만 인간 저작자의 원칙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 AI 시대의 윤리를 이야기한 사라 토마스의 글을 보면 이것이 배우의 정체성과 노동의 위기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디 더블, 대역 배우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인공지능이 누군가의 영상과 음성을 학습해서 만든 이 대역 배우를 만들게 되면 그 재현물은 단순한 재현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미국 작가 조합과 또 영화배우 조합이 일제히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한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배우의 디지털 복제물이 만들어지거나 우리의 목소리, 외모, 연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유자재로 변경이 될 때에 이것이 사전 동의와 공정한 보상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장하기 위해서 파업을 했었고 이것들이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스칼렛 요한슨이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오픈 AI의 챗 GPT-4.5가 등장했을 때에 음성 기능이 추가를 됐는데 누가 들어도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 가디언에서 심층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 GPT-4.5가 출시되기 9개월 전에 오픈 AI 측에서 스칼렛 요한슨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학습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출시하기 원하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스칼렛 요한슨이 거절을 했대요. 근데 거절하고 지나간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9개월 뒤에 자신과 들어도 너무나 유사한 목소리가 챗GPT-4에 장착이 돼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과 또 소송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의 핵심은 원 저작자에게 아니면 그 배우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티니핑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노래를 불렀던 한 가수가 처음에 충분히 AI가 이 노래를 학습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핵심은 이거죠. 내가 앞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자신의 목소리를 잘 노래로 만들고 또 나레이션을 만든다는 것을 보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가수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저작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동의와 또 이것들이 이 인공지능을 만든 콘텐츠가 다시 원작자에게 보상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하나의 판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활용과 오용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은 뭘까? 저는 Responsible AI, 책임 있는 AI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가수죠. 제니퍼 로페즈가 젠 AI라는 캠페인에 광고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잠깐 보실게요. Hi, it's me, Jennifer Lopez, Chief Celebration Officer of Virgin Voyages, here to invite you to celebrate. So come. Celebrate your anniversary, your birthday, or just generally being fabulous. Really, Kyle? It's good, right? Gen AI is supposed to be inviting people to Virgin Voyages, not doing whatever that was. Just give me that. As I was saying, Why not celebrate on an an award-winning voyage with Michelin-starred, chef-curated menus? world-class destinations, award-winning. Boring! I'll hop in there. I'll hop right in that suit. So supple. I can't watch this. Give it to me. There's no kids here. That's all you need to know. No kids! Oh, can I live there? Gen AI. Invite your crew to voyage. Create your custom invite at virginvoyages.com. It's not just a yacht, it's a super yacht. 재밌죠? 그래서 버진 그룹에서 만든 여행 상품을 팔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젠 AI라는 캠페인을 만들고 크루즈 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은 사람과 여행 목적 등을 그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제니퍼 로페즈가 등장을 해서 크루즈의 시설을 소개하고 누구가 예컨대 철수가 당신을 이 크루즈 여행에 초대한다라는 영상을 합성화해서 그 사람에게 단독 초대장을 보내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캠페인을 쭉 분석한 이 사라 토마스의 주장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그들이나 그들의 브랜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가드레일, 윤리적인 안정장치를 이 캠페인 가운데 탑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 기능들이 뭐냐? 고객들이 너무 장난스럽게 그 제니퍼 로페즈를 활용할 수 있지 못하게 했고 또 이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니퍼 로페즈의 동의와 또 이 캠페인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감독과 브랜드의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책임 있는 AI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캠페인은 계속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캠페인을 종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주제는 AI 공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응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개념은 해석적 공동체입니다. 스탠리 피쉬가 말한 해석적 공동체의 의미는 스튜어트 홀의 이 부호와 모델과 연결이 되는데 텍스트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따라서 달리 읽혀지고 또 수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리처드 위버가 이야기하는 응답의 윤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의 윤리가 규범을 스스로 세우는 자율적인 행위가 아니라 타자와 세계 하나님 앞에서 들려오는 부름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으로서 AI 시대 윤리 또한 그 응답의 회복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AI 윤리의 궁극적인 질문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구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임 있는 AI는 이 인공지능이 아니면 영화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이 시스템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접근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모든 거버넌스들, 또 이해관계자들, 개발자, 또 설계자, 투자자, 운용자, 사용자, 정부 모두가 어떻게 하면 모두의 사람들 사이의 다중의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또한 그들의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AI란 기술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응답하는 인간의 태도를 지칭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스폰시블 AI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문서들을 많이 분석해서 이렇게 윤리적인 원칙과 규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다면 첫 번째는 윤리적 원칙이 세계적인 공통성을 지니고 있고 또 원칙 간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들을 이러한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중 이해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책임 있는 AI 개발이 중요하고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 휴먼 센터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윤리적인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AI가 언어와 이미지를 정교하게 재현해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젠 AI에서 이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창작자나 아니면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동의와 감독, 투명성과 같은 어떤 윤리적인 규준들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리버가 말한 것처럼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나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서 어떻게 이 인공지능 콘텐츠의 사용 가운데 또 활용 가운데 참여하고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도대체 만들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좀 그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직접 이러한 AI 문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를 또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모두에 보았던 그 영상이죠. AI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우리 아르케 애니메이션 강창훈 CBO께서 이 AI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이 관련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스페이스 누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케 애니메이션에서 CBO를 섬기고 있는 강창훈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같이 안 생겼지만 믿어주세요. 아까 보셨던 영상은 요나서 2장을 성경 텍스트 그대로 만들어 본 겁니다. 먼저 이제 또 다른 제가 경험을 나누기 전에 아까 거는 AI로 만들었고요. AI 전에
또 제가 이 AI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말하면 기니까 1분짜리 영상으로 AI로 만든 영상이 아닌 다른 애니메이션 아주 심플한 버전을 한번 보시고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ginning, 그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알려주기 위해 이것을 주셨습니다. Of the Gospel,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About,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Jesus Christ,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입니다. The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Mark chapter 1, verse 1. 뭔가 싶으시죠? 네. 목사로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복음을 말로 전했던 시대가 있고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눈으로 읽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미디어 시대가 됐다는 거죠. 보이는 말씀, 그 보이는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감동을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시대가 볼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처음 그런 말씀을 보이게 해보자 해서 이 방금 전에 봤던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려보고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전 세계 언어로 쇼츠로 만들어서 쇼츠가 처음 나올 때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1장을 그려봤습니다. 음악으로 만들어보고 총 8명이 모였습니다. 1장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3년입니다. 예, 3년. 저는 그때 개척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감사하게도 그림과 음악을 할 줄 모릅니다. 오로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청년들을 만나고 해서 그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이걸 하느냐고 제 거의 밤은 날 샜고요. 아니 뭐 이거 뭐 대단하다고 이거 뭐 나를 새?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왔습니다. 3년 만에 저희는 지쳤고요. 그때 좌절하고 있는 저한테 더 큰 비전을 주신 게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을 해봤으니까 성경 1189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적으로 보이는 말씀, 살아 숨쉬는 감동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외로움을 겪었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AI 시대가 왔고 챗GPT라는 것을 나오자마자 거의 우리나라에서 1, 2등으로 제가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모든 생성 AI들을 처음부터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오다가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하나는 우리 방금 전에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게 저에게 이런 도구를 왜 허락하셨는가? 저는 AI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건 문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업의 흐름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지식을 더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왕래하는 게 빠르다고 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떤 사람이 쓰느냐가 참 중요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 봐야겠다. 성경 1189장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니메이션화 해봐야겠다. 더 나아가 영화로 만들어 봐야지. 더 나아가 광고로 만들어 봐야지. 더 나아가 매거진으로 만들어 봐야지. 그러려면 생태계가 필요하겠다. 어떤 생태계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데 와, 이건 기회다. 저에게는 이 큰 산업의 흐름에서 기회로 보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쳐봤더니 너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잘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질문으로 키우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질문으로 키우셨고 욥에게도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도 수많은 질문들로 키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AI를 학습하는 방법을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고 밤을 새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림을 못 그리고 제가 뭘 못하다 보니까 부탁을 하고 눈치 보고 밥 사주고 시간 보내고 다시 만들어야 되면 다시 사과하고 뭐하고 해서 모든 진을 다 뺐었는데 이 친구에게는 제가 훈련된 에너지로 하다 보니까 밤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에서 계속 이것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오늘 보셨던 장면은 요나서 2장 장면이고 프롤로그에서부터 4장 전체까지 말씀 한 절도 안 빼고 그대로를 나타내 보이고 최대한 저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는지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장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장면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에는 최대한 그 부활하는 장면으로 오버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말씀 안에 있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AI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저도 함께 만들었지만 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저도 지금 개척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개척교회 바쁘잖아요. 바쁘면서 최대한 이제 아내도 뭔가를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다 해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아무것도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한글 프로그램 딱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8개월 동안 나온 퀄리티가 딱 지금 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해서 최대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실제로 표현해 보고 싶었고 최종 골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다 만들고 영화로 다 만들어서 저 잘했죠? 다음 세대 성경을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실제 이 생명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AGI가 오면 올수록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보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보는데 누가 저를 위해서 1189장을 만들어 줄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이 무분별한 질서가 무너진 다양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밤을 새서라도 생태계를 10년 동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딱 2년 차가 왔고요. 2년 차 정도의 수준은 이제 어느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와 이거는 제가 볼 의향이 있습니다의 수준까지 왔고 이젠 더 나아가서 음악, 뮤직 드라마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시간상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 경험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기술이 좀 궁금하실 텐데 기술은 이따가 우리 저희 질의응답 나눌 때나 이럴 때 저희 또 오늘 기술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또 같이 나눴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르케 애니메이션의 방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애니메이션 다양한 기독교 장르를 올려놓고 또 세상에 배포를 하고 교회들과 나누고 함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아마 내년에 영화제 지금 기독교 영화제 시네 포럼을 지금 하면서 아마 내년에는 AI로 만든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세션들이 아마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 AI 콘텐츠들 또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때 생각해내야 될 어떤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 기독교 콘텐츠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어떤 콘텐츠들이 지향해야 될 어떠한 책임적인 방식의 콘텐츠들, 기독교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제안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다 얘기를 또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이 또 진행될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같은 이 쉽지 않은 자리인데 여러분들께서 오셨고 또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와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런 시간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기자분들 또 함께 지금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뭐 프랙티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코멘트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질문을 좀 받고 그다음에 그 질문을 토대로 저희들이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 종합토론 시간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오면은 참 힘들잖아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눈을 안 마주치시는 경향이 많지만 그러나 질문들을 해주시고 또 함께 좀 풍성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좀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고 잠깐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 감독인데요. 신톡이라고 합니다. 예. 서로 다짜 이런 의미로 접속의 시대, 접속의 종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 영화제는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가 수없이 많지만 굉장히 친절하지 못한 영화제도 많아요. 영화 산업이나 영화제가 권력이 돼서 열려 있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영화 산업이 점점 오염돼 가고 있죠. 사실 컬랩트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나 부패의 의욕을 느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위 독립 정신을 가진 뭐 영화나 미니멀하게 아주 너와 너의 소울 브라더 한 명 이상이면은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왔어요. 유튜브 이래로. 너다 너, you. 타임에 카바 스토리가 나왔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한국은 이제 유튜브 지금 열풍이 일고 있는데 이거 늦게 따라잡은 거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부작용도 좀 있죠.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영화 산업이 이제 지나치게 산업화되면서 연예인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그런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독교적인 그런 연대나 사랑이나 우애 사회를 만드는 아마 그런 정신을 가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영화 산업이 돈이나 어떤 규모적인 그런 게 아닌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 특히 한국 사회가 지금 나눠져 있고요. 캄보디아 범죄 사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괴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까지 포함을 해서 질문이라고 받지 마시고 어떤 분이라도 코멘트를 좀 다양하게 해보시죠. 왜냐하면 우린 기술적인 질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한 질문이 필요하고 정말 소통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길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네, 들으셨죠? 캄보디아 얘기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 네, 단지 기술적인 어떤 팁이지만 어떤 이 AI 시대의 콘텐츠가 담아내야 될 어떤 정신들, 방향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뭐 꼭 철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국민일보 기자님이시죠, 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신은정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워낙 또 다들 훌륭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들은 제가 스터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작해 보신 우리 강창훈 목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각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정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공동체의 어떤 형태들도 다른데, 제작해 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은 AI를 각 교회들이 활용할 때 좀 어떤 영역에서 활용하면 조금, 특히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어떤 교회에서 조금 어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게 뭐 영화일지 어떤 다른 영역일지
뭐 처음부터 완전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부터 이렇게 해오셨다고 이게 아내분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좀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AI를 활용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조금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 시작을 조금 뭘로 할지 그런 것들을 해본 자로서 조금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 입장에서요. 네, 그 답은 다 듣고 질문은 다 듣고 마지막에 다 한꺼번에 대답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네,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은혜교회에서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어진이라고 하고요. 우연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이런 관심이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엄청 많을 거거든요.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그 김경래 교수님 교수님이시니까 신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가르치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조성실 목사님 교회에 계시니까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태어날 때부터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나 또 그 어린 성도들을 통한 어떤 교육 프레임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나 또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 목사님은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큼 진행을 하셨고 요나서 너무 정말 AI로 했다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 짧은 거였지만 근데 어느 만큼 성경의 책들을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얼마 동안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제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한 분만 더 좀 질문을 받고 뭐 마무리 발언 겸 토론을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또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CBS 청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그 AI 미술 전시회, 기독교 미술 전시회를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독교 미술에서 AI를 접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은 사실 작가의 붓터치 하나하나가 특히 이제 기독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것들이 녹아있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그 작품 하나에 저는 모르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 작품의 그 겉모습을 보지만 이분들은 그 안에 시간을 계속 쌓잖아요. 그리고 행위를 쌓잖아요. 이제 그 예술 혹은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게 쌓여서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이제 발제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자면 사실은 결과론적인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아까 그 과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문화 수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실 질문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거는 그냥 뭐 기사를 쓰기 위한 거다 이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게 저는 생산자 차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보이는 것을 보는 수용자의 입장인데 그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모르거든요.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사실은 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좀 또 다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생산자들의 측면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과정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수용자니까 그 과정을 모른다 치더라도 생산자들의 그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좋은가? 내가 이것을 가령 복음 전도라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했기에 목적 중심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인가? 과정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실용과 효율성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혼란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효율성이 생산자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까 감독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여러 관계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 창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이런 경우에는 소비 중심적인 문화 창조에 그치는 거 아닐까? 어쨌든 저희 다시 한번 말씀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결국 무너지면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것들이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돼서 사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였던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불과 이제 어제 킹 오브 킹스 감독님과 함께 포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받는 어떤 그 조명되는 것이라든가 감독의 이야기가 사실 더 큰 어떤 그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만들어지는 성형 애니메이션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문득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된 거예요. 이랬을 때 받아들이는 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저 10년의 가치가 이해가 될까? 그럼 8개월의 가치와 1년의 가치와 10년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그걸 만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게 저한테는 좀 복잡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정 기자님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른바 전기 자동차와 예전 디젤 자동차의 그런 비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게 다 전기 자동차로 다 전환돼 버리면 기존의 이른바 예전의 자동차 생산 방식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고 있는 건데 속도들을 조절해 가고 있는 것인데 여튼 새로운 AI 생태계에서의 어떤 기존의 미디어 생산 그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또 뒤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아날로그적 방식의 어떤 가치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들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꽁 잡는 게 매달한 식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정말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지점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발언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각자 한 분씩 다 발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죠. 우리 먼저 우리 감독님께서 먼저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재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성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래 교수님께서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3분 내외로 마무리 발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보다 더 견해와 식견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또 계시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분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자님이 해주신 그거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교회가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그냥 저도 교회를 하니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규모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루트를 씁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생존과 관련된 일들을 도와줍니다. 전 AI를 이제 공부했고 다뤘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관련된 광고도 만들어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성도들의 삶을 돕는 쪽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 설교에 맞는 찬양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도 제작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제가 또 설교가 좀 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AI도 그거 똑같이 만들고요. 성도들에게 그 시간대에 맞는 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는 걸로 딱딱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팟캐스트와 동영상 개요까지도 만들 수 있는 AI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설교 하나만으로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구독자가 벌써 이걸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지금 200명에서 한 250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이틀 조회수가 하루에 이걸 시작하고 나서 한 2만 회 정도가 이렇게 생기고 점차 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로 성도들을 돕고 이렇게 방향을 가다 보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접점이 좀 맺혀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분을 다 써버렸네요. 네. 네, 혹시 그 나중에 또 구체적인 답변들을 또 이 포럼 이후에 또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재희 목사님이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중요한 질문 마지막에 해주셔가지고요. 제 발제를 어쩌면 이 질문 하나로 그 제 발제 전부의 문제 의식을 질문 하나로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AI가 과연 만드는 것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 AI가 문화 창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제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그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것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 그것들이 지금 이 AI 콘텐츠 시대에 어쩌면 무의미한 질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AI 콘텐츠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인간의 콘텐츠와 AI 콘텐츠를 구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과 다양한 콘텐츠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또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런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해석하는 인간, 의미로서의 진리 추구, 기독교적인 리믹솔로지가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중간에 발터 베냐민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터 베냐민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게 붓터치를 가지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뇌하면서 아름답게 재현을 했었던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진으로 인해서 잠깐 찰나의 순간으로 인해서 그림보다도 더 사실같이 재현했던 그런 기술 복제의 시대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원본의 어떤 가치, 어떤 권위, 이른바 아우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미 베냐민이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AI 시대에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라는 지점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렇다면 그 작품의 권위라고 해야 될지 혹은 가치라고 해야 될지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그 과제에서 두 번째 지점, 그 성육신적인 진정성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피지컬 AI가 정말 인간처럼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 고뇌와 자기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삶의 이야기가 묻어나오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그것을 의미화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냈을 때의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성유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수용자들도 그것들을 사실 이미 해석학에서는 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의미는 생산자의 손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뭔가를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됐습니다. 30초 안에. 네, 시간이 의미를 뭔가 아무리 담아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수용자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견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수용자는 작가나 어떤 생산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작품 그 자체를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이 그 지점에서 또 다시 의미화 과정의 이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의미로서의 진리 추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단순 소비가 아니고 또 수용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넘어간 부분 중에 부살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살렐 이야기 그 지혜와 분별력 기량 중에 AI가 기량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혜와 분별력은 인간의 몫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른바 수용자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중요한 또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 네, 두 가지 질문에 좀 답변을 드려보면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 AI 네이티브에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아직까지 뾰족한 어떤 방법론이나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 예를 들어보면 한 AI 업체 회사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 중에 자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의 내용을 묵상할 수 있는 AI 챗봇을 개발했고 지금 테스트 버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옆에서 제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죠. 옆에서 봤을 때는 AI 네이티브들의 AI를 배우거나 아니면 리터러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자기들이 먼저 다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마지막 기자님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저는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너무 공감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막 적어봤는데 결국에는 이 문화 수용자의 관점에서 과연 좋은 컨텐츠가 뭘까? 그 고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AI가 쓴 글과 또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어떤 글이 더 좋은 글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누가 어떻게 내릴 것인가의 문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제가 생각했던 결론의 핵심은 결국 관계성인 것 같아요. 관계성. 쉽게 이야기해서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 글과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좋고 나쁨의 의미들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이 글이 너무 좋다고 생각돼서 읽었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으로 작가가 아무런 고민 없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거친 표현으로 짜게 식는다 그러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전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성이 설정되는데 컨텐츠와 수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겠다. 그게 AI 시대가 가져올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컨텐츠에 대하고 있는가. 또 여기서 한 가지 파생되는 기술적인 제도는 그래서 지금 AI 윤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도는 AI 라벨링입니다. 이 컨텐츠가 AI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지 아닌지를 수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링을 해야 된다는 게 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야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자님 질문하셨던 과정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제 그 킹 오브 킹스에서 만든 10년간의 노고는 우리가 너무나 훌륭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그 노고에 비해서 적은 것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용자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결론으로 나온다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 화가들은 다 이제 직장 잡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것에 대해서 사진이 그림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화가의 자리를 대체할 것을 생각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랐죠. 그 실제로 지금 여러 실리콘밸리에서도 9 to 9이라 그래서 이전에 AI 없을 때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는데 오히려 AI가 나오고 나서 퇴근을 더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시간을 줄이는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영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나연석 PD가 그 얘기를 했죠. 이전에는 카메라 10대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겨우겨우 시간을 맞췄는데 AI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간이 확 줄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 카메라를 150대 가지고 촬영을 한대요. 그것처럼 AI 콘텐츠의 기술들이 어떠한 편리나 아니면 그 노력들을 감소시키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진정성은 수용자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시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AI가 해결을 못 해주면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 김경래 교수님 죄송하지만 네. 정말 3분 안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목회를 하다가 올해 처음 신학교에 가서 교수로 임직해서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신학교 시스템을 전체를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한쪽 측면에서는 기술 활용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조성실 목사님이 와서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강사로 계셔서. 그래서 기술 활용 측면으로는 이미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들 사이에 신학교는 인문학처럼 평가를 글 에세이로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요새 너무 좋은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방식을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구두 시험으로 바꾼다든지 면접 보듯이 그런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오늘 같은 논의가 과목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제가 다음 학기부터 좀 인간론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와 신대원 그리고 THM 모두 측면에서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얹고 싶었는데 두 분이 너무 훌륭한 대답을 해주셔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AI 콘텐츠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기준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 오늘 이 포럼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되는 포럼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기준들 또 방법들 또 방향들을 또 설정해 나가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AI 환경 속 기독교와 문화 그 창조와 책임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됐습니다.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포럼 이어서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또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I와 기독교 문화 시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